여러분은 상상할 수 있나요? 가장 행복해야 할 순간에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을. 병원에서 아기 심장 소리를 듣고 행복의 절정에 있던 나에게 남편이 건넨 건 축하가 아니라 차가운 서류 한 장이었습니다. 낙태 동의서였습니다. 사랑한다던 그 사람이 내 손에 쥐어준 건 우리 아기를 지우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걸. 그리고 이 이야기는 그날부터 시작됩니다. 한 여자가 무너지고 다시 일어서는, 아프지만 결국 빛을 찾아가는 여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경험했을지 모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순간을요. 그 아픔이 얼마나 깊은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전하고 싶습니다. 무너진다고 끝이 아니라는 걸요. 자, 그럼 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실 거죠?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손가락 한 번이면 되지만 저에게는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요. 산부인과 대기실에 앉아있던 나는 손을 계속 비비적거렸습니다. 떨리는 건지 설레는 건지 구분이 안 갈 정도였습니다. 임신 8주차. 오늘 처음으로 아기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옆에 앉은 민준 씨는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서 카톡 알림이 계속 떴습니다. 누구랑 그렇게 얘기할 게 많은지 나는 그냥 그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결혼 3년 차, 우리는 아이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정확히는 내가 간절히 원했습니다. 민준 씨는 항상 아직은 이르다고 했습니다. 커리어를 좀 더 쌓고 나서 생각해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 그는 분명 웃었습니다. 놀란 듯 했지만 기쁜 듯 보였습니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간호사가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준 씨가 일어서며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그게 긴장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진료실 안은 따뜻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환하게 웃으며 우리를 맞아주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배를 드러내는 동안 민준 씨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또 꺼내 확인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웃으며 남편도 집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준 씨가 마지못해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차가운 젤리가 배에 닿았습니다. 초음파 기계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습니다. 두근두근두근, 작지만 힘찬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습니다. 내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 우리 아기가 여기 있구나. 살아서 뛰고 있구나. 이 작은 생명이 내 안에서 자라고 있구나. 나도 모르게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민준 씨를 봤습니다. 그도 감동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짜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아기가 아주 건강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정일은 7개월 후라고 했습니다.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계속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민준 씨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아빠는 소감이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민준 씨가 짧게 좋다고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에 온도가 없었습니다. 진료실을 나와서도 그는 말이 없었습니다. 바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또 누군가와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나는 그의 팔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괜찮냐고, 심장 소리 들었냐고, 우리 아기 심장 소리를 들었냐고. 그는 내 손을 뿌리쳤습니다. 부드럽게는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민준 씨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복도 한쪽으로 나를 끌고 갔습니다.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손목이 아팠습니다. 그의 소나기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방에서 꺼낸 건 하얀 봉투였습니다. 봉투 안에는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그 서류를 펼쳤습니다.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인공 임신 중 절수술 동의서. 손이 떨렸습니다. 민준 씨를 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아주 차가웠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아기를 지우라고, 이 서류에 사인하고 다음 주에 수술을 잡으라고. 세상이 멈췄습니다. 심장 소리가 귓가에서 울렸습니다.
방금 들었던 그 두근거림이 내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됐습니다.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우리 아기인데 당신도 심장 소리 들었잖냐고. 민준 씨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준비가 안 됐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애초에 원하지 않았다고. 내가 멋대로 만든 거라고. 나는 그 자리에 선 채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지옥 같았습니다. 민준 씨는 운전하면서도 계속 핸드폰을 봤습니다. 신호대기 할 때마다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나는 창밖을 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서류는 내 손에 구겨져 있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이거 빨리 결정하라고. 시간 지나면 더 힘들다고.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나는 참았던 말을 쏟아냈습니다.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서류를 줬냐고. 민준 씨는 구두를 벗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정하라고 말했습니다. 시끄럽게 굴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진정하냐고 물었습니다. 당신이 우리 아기를 죽이래요. 그 말에 민준 씨가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왜 자꾸 우리 아기라고 하냐고 물었습니다. 혼자 결정한 거 아니냐고. 피임 안 한 것도 내 마음대로라고.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혼자 결정했다니. 그날 밤 당신도 원했잖아요. 민준 씨가 비웃었습니다. 그건 분위기였다고. 진짜 아이 원한다고 한 적 없다고. 자기는 아이 싫다고 계속 말했다고.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민준 씨가 거실로 걸어가며 계속 말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다고. 승진이 코앞이라고. 팀장 자리가 보인다고. 이런 상황에서 아이까지 생기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된다고. 그리고 솔직히 그가 소파에 털썩 앉으며 말했습니다. 나랑 계속 살고 싶은지도 모르겠다고. 그 말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민준 씨가 TV를 켰습니다. 내 질문을 무시했습니다. 나는 다가가서 리모컨을 빼앗았습니다. TV를 껐습니다. 나한테 대답하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고. 민준 씨가 짜증스럽게 일어섰습니다. 뭐가 궁금하냐고. 우리 요즘 어떠냐고. 행복하냐고. 자기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왜 결혼했냐고 물었습니다. 왜 나한테 사랑한다고 했냐고. 민준 씨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또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누가 문자 보낸 건지 그 미소가 나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나는 그의 핸드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민준 씨가 손을 높이 들어 피했습니다. 뭐 하냐고 물었습니다. 누구랑 문자하냐고. 그렇게 중요하냐고 지금. 민준 씨가 나를 밀쳤습니다. 세게는 아니었지만 임신한 내 몸은 비틀거렸습니다. 소파에 손을 짚어 겨우 버텼습니다. 민준 씨는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침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을 쾅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기가 괜찮은지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아무 이상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너무 아팠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민준 씨는 침실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주방으로 갔습니다. 입덧 때문에 먹지 못했던 점심이 생각났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내가 해놨던 반찬들이 없었습니다. 어제까지 분명 있었는데 찾아보니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아직 멀쩡한 반찬들이었습니다. 왜 버린 걸까? 민준 씨가 버렸나? 새벽 2시쯤 배가 너무 고파서 라면을 끓였습니다. 물이 끓는 소리에 침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준 씨가 나왔습니다. 뭐 하냐고 시끄럽다고 했습니다. 라면 끓인다고 대답했습니다. 배고프다고. 민준 씨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임산부가 라면을 먹냐고. 아기한테 안 좋은 거 모르냐고. 그럼 뭘 먹냐고 물었습니다. 반찬은 다 버리고. 민준 씨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거 상한 거였다고. 상하지 않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어제 제가 만든 건데. 민준 씨가 냉장고를 열어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어쨌든 라면은 먹지 말라고. 아기 건강 생각해야 한다고. 아기 걱정은 왜 하냐고 물었습니다. 당신 없애려고 하잖아요. 민준 씨가 멈칫했습니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있는 동안은 건강해야 할 거 아니냐고. 나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침실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내일까지 생각하라고. 수술 날짜 잡아야 하니까. 문이 다시 닫혔습니다. 나는 끓던 라면을 버렸습니다.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이불을 가져와 누웠습니다. 더 이상 같은 방에서 잘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민준 씨는 이미 출근한 뒤였습니다. 인사도 없이 나갔습니다. 식탁에는 메모가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안에 결정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늦으면 내 책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메모를 구겨서 버렸습니다. 회사에 전화했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쉬겠다고 했습니다. 팀장님은 걱정하며 물었습니다. 많이 아픈지, 병원은 다녀왔는지. 나는 괜찮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소파에 누워 멍하니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준 씨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또 울렸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전화 안 받을 거냐고, 결정했냐고, 오늘 6시까지 집에서 기다리라고.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점심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입덧이 심해졌습니다. 화장실에서 계속 토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위액만 나왔습니다. 몸이 축축 처졌습니다. 오후 3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군가 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민준 씨 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나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얼굴이 왜 그러냐고, 왜 이렇게 됐냐고.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거실을 둘러보더니 집안 정리 왜 이렇게 안 했냐고, 며느리가 집안 관리를 해야 한다고. 나는 대답할 힘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이한테 들었다고. 임신했다면서요. 네 어머님.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지금 축하할 상황이냐고. 민준이 승진 앞두고 있는 거 모르냐고. 이런 때 임신하면 어떡하냐고. 나는 멍하니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똑같은 낙태동의서였습니다. 여기 사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준이 앞길을 위해서. 지금은 아기 갖기에 안 좋은 시기라고. 나중에 다시 낳으면 된다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님도 아시는 거였구나. 민준 씨가 어머니한테까지 말했구나. 그리고 시어머니도 같은 생각이구나. 저는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아기는 제 아기라고. 없앨 수 없다고. 시어머니의 얼굴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철 좀 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어리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철이 없다고. 남편 아낄 생각은 안 하냐고. 시댁 생각은 안 하냐고. 어머님, 이건 생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이라고. 시어머니가 비웃었습니다. 생명이요. 겨우 8주짜리가 무슨 생명이냐고. 그냥 핏덩이라고.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지수 씨가 고집 부리면 민준이 인생 망가진다고. 그럼 책임질 수 있냐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시어머니가 나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지수 씨 같은 며느리는 우리 집안에 안 어울린다고. 민준이가 너무 좋다고 해서 마지못해 허락했는데 역시나라고.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처음부터 시어머니는 나를 싫어했구나. 그냥 참고 있었던 거구나. 나가주십사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다고. 시어머니가 일어섰습니다. 서류는 식탁에 놔두겠다고. 내일까지 사인해서 민준이한테 보내라고. 안 그러면. 시어머니가 문 앞에서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이혼가구 해야 할 거라고. 문이 닫혔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혼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혼자였습니다. 남편도 적이고 시어머니도 적이었습니다. 엄마한테 전화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알면 걱정하실 게 뻔했습니다. 그리고 엄마도 혹시 같은 말을 하면 어떡하지. 그 생각에 전화를 걸 수 없었습니다. 저녁 6시가 됐습니다. 민준 씨가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일찍이었습니다. 엄마 다녀갔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가 식탁에 놓인 서류를 봤습니다. 사인 안 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연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안 한다고. 절대 안 한다고. 민준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 이렇게 고집이 세냐고. 나 하나 때문에.
우리 가족 전체가 피해보는 거 모르냐고 나 하나라고 반문했습니다. 당신 아이이기도 한데 나 하나래요. 민준 씨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알았다고. 우리 아이라고. 그래서 뭐 어쩌라고. 자기가 지금 원하지 않는다잖냐고. 그럼 나는요. 내 의견은 중요하지 않냐고. 민준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맥주를 꺼냈습니다. 따서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묻는다고. 할 거냐 말 거냐. 안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절대 안 한다고. 민준 씨가 맥주캔을 식탁에 쾅 내려놨습니다. 좋다고. 그럼 네 맘대로 하라고. 대신 나는 책임 안 진다고. 알아서 낳고 알아서 키우라고. 나는 모른다고. 그리고 나갔습니다. 또 문을 쾅 닫았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비틀거리며 들어와서는 바로 침실로 갔습니다. 나는 소파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준 씨와 나는 거의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민준 씨가 나를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인사도 없이 나갔습니다. 저녁에는 새벽에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매일같이. 그 일주일 동안 나는 지옥을 살았습니다. 생활비가 끊겼습니다. 공동 통장의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카드도 정지됐습니다. 민준 씨한테 전화했습니다. 왜 비밀번호를 바꿨냐고. 카드는 왜 정지시켰냐고. 민준 씨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낳겠다고 하니까 네 돈으로 키우라고. 자기는 한 푼도 안 준다고. 그리고 끊어버렸습니다. 다행히 내 통장에 돈이 조금 있었습니다. 월급 모아둔 것.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저녁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준 씨가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였습니다. 여자였습니다. 젊고 예쁜 여자였습니다. 내가 거실에 있는 걸 보고 민준 씨는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지수 있었다고. 여기 서연이라고. 회사 후배라고. 그 여자가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당신 지금 집에 다른 여자를 데려온 거냐고. 민준 씨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이가 근처에 일이 있어서 잠깐 들렀다고. 뭐 이상하냐고. 이상하다고 대답했습니다. 당신 미쳤다고. 그 여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자기가 그냥 갈게요. 괜히 불편하게 만든 것 같다고. 오빠라고 불렀습니다. 회사 후배가 오빠라고 불렀습니다. 민준 씨가 그 여자를 말렸습니다. 아니라고. 괜찮다고. 지수 신경 쓰지 말라고. 들어오라고. 그리고 그 여자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서 내 남편이 다른 여자를 집으로 들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내가 자던 소파에. 민준 씨가 맥주를 꺼냈습니다. 그 여자한테 건넸습니다.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 여자가 캔을 따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내가 없는 것처럼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이야기, 프로젝트 이야기,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멍하니 지켜봤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꿈인가. 민준 씨가 나를 봤습니다. 뭐하고 서 있냐고. 볼일 있으면 방에 가 있으라고. 방에 가 있으래요. 내 집에서. 내가 방에 가 있으래요. 나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다가가서 그 여자의 손에 든 맥주를 빼앗았습니다. 나가라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라고. 그 여자가 놀라서 일어섰습니다. 민준 씨가 나를 밀쳤습니다. 이번에는 세게 밀쳤습니다. 나는 뒤로 비틀거리다가 테이블 모서리에 허리를 부딪혔습니다. 너무 아팠습니다.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기, 우리 아기. 민준 씨는 미안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손님한테 왜 그러냐고. 미쳤냐고. 손님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저 여자가 손님이에요. 당신 바람 피우는 거 다 안다고. 그 여자가 눈이 커졌습니다. 민준 씨를 봤습니다. 오빠 무슨 말이냐고. 바람이라고. 민준 씨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태연해졌습니다. 지수가 임신해서 예민하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그리고 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방에 들어가라고. 지금 당장. 안 그러면 네가 나가라고.
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민준 씨의 차가운 눈빛, 그 여자의 당황한 표정,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 내 자리는 없구나. 나는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갔습니다.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이 웃고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 그 여자가 나갔습니다. 민준 씨도 함께 나갔습니다. 바래다 준다고 했습니다. 새벽 2시에 들어왔습니다. 침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 열라고 했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가 고함쳤습니다. 문 열라고. 내 집인데 왜 못 들어가냐고. 그래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가 발로 문을 찼습니다. 쾅쾅쾅.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욕이 들렸습니다. 내일 나가라고. 알았냐고. 내일 당장 나가라고.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 보니 민준 씨는 없었습니다. 거실은 엉망이었습니다. 맥주캔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습니다. 치킨 박스도 있었습니다. 어젯밤 그 여자와 먹은 거였습니다. 정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계속 살아야 하니까, 아니, 이제 나가야 하니까 짐을 쌌습니다. 옷가지를 챙겼습니다. 필요한 것들만,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결혼하면서 가져온 게 별로 없었으니까 문득 친구 수진이가 생각났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좀 도와줄 수 있냐고. 수진이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목소리 왜 그러냐고 사정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수진이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으로 오라고. 지금 바로 오라고. 고마웠습니다. 정말 고마웠습니다. 전화를 끊고 다시 짐을 쌌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민준 씨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그 여자가 함께였습니다. 짐 싼다고 말했습니다. 잘 됐다고. 빨리 나가라고. 그 여자는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나는 캐리어를 끌고 나갔습니다. 두 사람 사이를 지나쳐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혼 서류 보낼 거니까 사인해서 보내라고. 위자료는 기대하지 말라고. 내가 멋대로 나간 거니까. 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에서 그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좀 심한 거 아니냐고. 민준 씨의 대답이 들렸습니다. 신경 쓰지 말라고. 원래 헤어질 거였다고. 그 말을 들으며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터졌습니다. 수진이네 집으로 갔습니다. 수진이가 문을 열어주며 나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많이 힘들었다고. 이제 괜찮다고. 수진이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게 터져나왔습니다. 수진이가 방을 내줬습니다. 짐을 풀고 샤워를 하고 깨끗한 옷을 입었습니다. 조금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가 저녁을 차려줬습니다. 먹으라고. 아기 생각해서라도 먹어야 한다고.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수진아, 변호사 상담 받아볼까 한다고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위자료 제대로 받아야 한다고. 그리고 말이야.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설 탐정도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외도 증거 확실히 잡아야 법정에서 유리하다고. 나도 그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알아보냐고. 내가 아는 데 있다고. 민호 오빠 아냐고. 친구 오빠가 탐정이라고. 소개해 줄게요. 정말이요. 고마워 수진아. 월요일 아침 수진이가 소개해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중년의 여성 변호사였습니다. 차분하고 단호한 인상이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임신 사실, 낙태 강요, 시어머니까지 가세한 것, 생활비를 끄는 것, 집에 다른 여자를 데려온 것, 폭력. 변호사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위자료 청구 가능하다고. 혼인 파탄의 책임이 명백하다고. 양육비도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그런데 한 가지, 외도 증거가 필요하다고. 사진이나 영상 같은 물적 증거요. 수진이가 소개해준 탐정분한테 연락해 볼게요. 좋다고 하셨습니다. 최대한 빨리 증거를 확보하라고. 그래야 법정에서 유리하다고.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탐정 사무실로 갔습니다. 민호 오빠라고 불리는 40대 남자였습니다. 믿음직스러운 인상이었습니다. 남편분 외도 조사 맞냐고 물었습니다. 네, 증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알겠다고 했습니다. 일주일이면 충분하다고. 확실한 증거 잡아드리겠다고. 그 일주일이 길었습니다.
수진이네 집에서 지내면서 매일 불안했습니다. 민준 씨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이혼 서류 보냈으니까 빨리 사인해서 보내라고 무시했습니다. 또 문자가 왔습니다. 늑장 부리지 말고 빨리 처리하라고 그것도 무시했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한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지수 씨 우리 민준이 이제 놔주라고 서로 불행해지기 전에 그것도 무시했습니다. 드디어 금요일 탐정 오빠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증거 확보했다고 만나서 보여드리겠다고 토요일 오전 탐정 사무실로 갔습니다. 수진이가 함께 가져왔습니다. 민호 오빠가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조사 결과라고 각오하고 보라고 봉투를 열었습니다. 사진들이 쏟아졌습니다. 민준 씨와 그 여자 손잡고 걷는 사진, 키스하는 사진, 호텔 들어가는 사진, 호텔에서 나오는 사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가 내 손을 잡아줬습니다. 민호 오빠가 설명했습니다. 상대 여자는 최서연, 27살 회사 후배, 6개월 전부터 만난 것으로 확인된다고, 민준 씨 명의로 오피스텔도 얻었다고, 여기 계약서 사본도 있다고, 그리고 이건 민호 오빠가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최서연 씨 SNS 캡처라고. 나는 사진을 봤습니다. 그 여자의 인스타그램이었습니다. 오빠랑 제주도라는 글과 함께 민준 씨와 찍은 사진들. 그건 2달 전이었습니다. 나한테는 출장 간다고 했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여자와 여행을 간 거였습니다. 또 다른 게시물도 있었습니다. 6개월 기념일. 우리 오빠 최고. 행복해. 웃고 있는 그 여자. 옆에서 웃고 있는 민준 씨. 나를 볼 때는 한 번도 짓지 않던 표정이었습니다.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오빠 이 정도면 법정에서 이기냐고. 당연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완벽한 증거라고. 위자료 많이 받을 수 있다고. 나는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증거 잘 쓰겠다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지수야 괜찮냐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고. 이제 끝낼 수 있다고. 그날 밤 변호사 선생님께 모든 증거를 보냈습니다. 선생님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완벽하다고. 소송 준비 들어가겠다고. 크게 이길 수 있을 것 같다고. 나는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기야, 엄마가 지켜줄게. 반드시. 소송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변호사 선생님이 민준 씨 측에 이혼 소송 및 위자료 청구 소장을 보냈습니다. 며칠 후 민준 씨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제정신이냐고. 위자료 1억이 뭐냐고. 미쳤다고. 무시했습니다.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위자료 1억이 말이 되냐고. 당신이 한 짓 생각하면 적은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뭘 했냐고 물었습니다. 바람 피우고, 생활비 끊고, 폭력 쓰고, 집에 여자 데려오고, 이게 다 남편이 할 짓이냐고. 민준 씨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증거 있냐고. 네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사진도 있고, SNS 캡처도 있고, 오피스텔 계약서도 있어요. 다 있다고. 민준 씨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사람 시켜서 미행한 거냐고. 당연하다고 대답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 믿을 수 없으니까. 민준 씨가 욕을 했습니다. 처음 듣는 욕이었습니다. 나한테 이런 욕을 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전화 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변호사 통해서만 얘기한다고 민준 씨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합의하자고. 합의요. 그래 위자료 줄이겠다고. 5천만 원 어떠냐고. 아니 3천만 원. 안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법정에서 보자고. 민준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발이라고. 자기 이러면 회사에서 잘린다고. 승진은 물 건너가고. 아니 해고당할 수도 있다고. 제발 좀. 그건 제 알 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당신 자업자득이라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련했습니다. 시어머니한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만나자고. 할 얘기가 있다고. 만날 거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제발이라고. 우리 민준이 좀 살려달라고. 그 애가 무슨 큰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까지 하냐고. 큰 잘못 안 했냐고 물었습니다. 바람 피우고 아내한테 폭력 쓰고 낙태 강요한 게 큰 잘못이 아니에요. 그건 시어머니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건 남자들이 다 그렇다고. 실수할 수 있는 거고.
한 번쯤 넘어갈 수 있는 거라고. 나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어머님은 그렇게 사셨나 봐요. 저는 그렇게 못 산다고. 그리고 어머님도 저한테 낙태하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안 잊었다고 전화 끊는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연락하지 말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번에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한 달 후였습니다. 그동안 증거를 더 보강했습니다. 민준 씨가 쓴 문자들, 폭력당한 날 찍어둔 멍사진, 생활비 끊긴 통장 내역, 모든 걸 모았습니다. 회사에도 알렸습니다. 출산휴가 신청했습니다. 다행히 회사는 이해해줬습니다. 힘내라고 응원해줬습니다. 배가 점점 불러왔습니다. 임신 5개월, 이제 태동도 느껴졌습니다. 아기가 움직였습니다. 작은 발길질, 작은 손길, 느껴질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아기, 엄마가 지켜낼게. 재판 전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수진이가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괜찮다고, 내일 잘 될 거라고, 넌 잘못한 거 없다고, 응 나 잘못한 거 없어. 수진이가 내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재판 당일, 검은색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배가 많이 불러서 헐렁한 걸로 골랐습니다. 수진이가 함께 가주었습니다.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긴장됐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준 씨가 보였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함께였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준 씨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노려봤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판사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변호사 선생님이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외도 사진들, 문자 메시지, 폭력 증거, 경제적 학대 증거, 낙태 강요 증거, 모든 게 드러났습니다. 민준 씨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원고 측 주장은 과장되었으며 피고는 일시적 실수를 했을 뿐이라고, 혼인관계 회복 의지가 있다고 우리 변호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피고는 6개월간 지속적으로 외도했으며 임신한 아내를 학대했다고, 이는 일시적 실수가 아니라고,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범행이라고 판사님이 민준 씨에게 물었습니다. 피고는 외도 사실을 인정하냐고 민준 씨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인정한다고. 생활비를 끄는 것도 인정하냐고. 그것도 인정한다고. 임신한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도 인정하냐고. 민준 씨가 머뭇거렸습니다. 그건 실수였다고. 일부러 민 게 아니라고. 판사님이 말을 끊었습니다. 예 아니오로 대답하라고. 민준 씨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인정한다고. 그때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저희 며느리가 먼저 잘못했다고. 남편 허락도 없이 임신했다고. 그래서 우리 민준이가 힘들어한 거라고. 판사님이 시어머니를 보셨습니다. 방청석에 앉으라고. 발언권이 없다고. 하지만 판사님, 앉으라고 했다고. 시어머니가 마지못해 앉았습니다. 재판이 계속됐습니다. 네 차례가 왔습니다.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변호사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어떤 피해를 받았냐고.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사랑했다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다고. 하지만 임신 소식을 알렸을 때 남편은 기뻐하지 않았다고. 아기 심장 소리를 들었을 때도 감동하지 않았다고. 오히려 낙태 동의서를 내밀었다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저는 거부했다고. 생명을 지키고 싶었다고. 그랬더니 남편은 저를 학대했다고. 생활비를 끊고 폭력을 쓰고 집에 다른 여자를 데려왔다고. 임신한 제 앞에서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매일 두려웠다고. 아기를 지킬 수 있을까? 혼자 키울 수 있을까?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고. 이 아이는 제 아이니까요. 제 손을 배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섰다고. 당당하게 제 권리를 찾으러요. 법정이 조용했습니다. 판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민준 씨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피고 측에서 할 말 없냐고 판사님이 물었습니다. 민준 씨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피고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원고에게 사과하고 싶어 한다고 판사님이 민준 씨를 보셨습니다. 피고 본인이 직접 말해보라고 민준 씨가 일어섰습니다. 잘못했다고 지수 씨한테 미안하다고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판사님이 물었습니다. 그럼 원고와 재결합할 의사가 있냐고. 민준 씨가 당황했습니다. 그건 없다고 내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 사람과 다시는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 않다고. 판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겠다고. 잠시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피고의 외도와 폭력 그리고 경제적 학대가 명백하며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전적으로 피고에게 있다고. 따라서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위자료 8천만 원을 지급할 것, 태어날 자녀에 대한 양육비로 매월 150만 원을 성년까지 지급할 것을 명한다고. 방망이가 내려쳤습니다. 끝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럴 수가. 8천만 원이요. 우리가 어디서 그 돈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진이가 달려와 안아줬습니다. 지수야 이겼다고. 정말 이겼다고. 응 이겼다고. 법정을 나서는데 민준 씨가 다가왔습니다. 불렀습니다. 나는 멈춰섰습니다. 정말 미안하다고. 나 정말. 민준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의 사과는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양육비만 제때 보내면 된다고. 민준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나는 그를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나는 새 집을 구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투룸, 아기와 단둘이 살 집. 수진이가 이사를 도와줬습니다. 가구도 함께 골라줬습니다. 아기 침대, 작은 소파, 식탁, 하나하나 우리 집을 만들어갔습니다. 회사에서는 출산 휴가를 승인해줬습니다. 육아휴직도 신청했습니다. 복지가 좋은 회사라 감사했습니다. 엄마한테도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엄마는 울면서 나를 안아주셨습니다. 우리 딸 고생했다고. 이제 괜찮다고. 엄마가 도와줄게요. 고마워요, 엄마. 엄마가 자주 놀러 오셨습니다. 반찬을 해주시고 집안일을 도와주셨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있었고 수진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뱃속에 아기가 있었습니다. 임신 8개월이 됐습니다. 배가 많이 불렀습니다. 아기가 자주 움직였습니다. 발로 차고 손으로 밀고 살아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병원 검진도 규칙적으로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기가 아주 건강하다고. 순산할 것 같다고.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성별도 알았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작은 공주, 내 소중한 딸. 이름도 지었습니다. 서연이. 서쪽 하늘의 빛이라는 뜻. 어두웠던 내 삶에 빛이 되어줄 아이. 아기 방을 꾸몄습니다. 연한 핑크색 벽지, 귀여운 모빌, 부드러운 이불, 작은 옷들. 준비하는 게 즐거웠습니다. 출산 준비물도 하나씩 샀습니다. 기저귀, 물티슈, 젖병, 분유, 모든 게 준비됐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수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진통이 온다고, 지금 간다고, 곧 도착할게요. 엄마한테도 전화했습니다. 병원 간다고, 알았다고 엄마도 간다고. 수진이가 택시를 불러줬습니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진통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참을 수 있었습니다. 곧 서연이를 만난다는 생각에 분만실에 들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들이 있었습니다. 힘내라고, 잘하고 있다고, 조금만 더 힘내라고 간호사들이 응원해줬습니다. 진통이 너무 심했습니다. 너무 아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를 만나기 위해. 그리고 마침내 응애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 딸이라고. 건강한 여자아이래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이가 내 가슴에 올려졌습니다. 작고 따뜻했습니다. 눈을 감고 울고 있었습니다. 나는 서연이를 안으며 울었습니다. 만나서 반가워 서연이야. 엄마야. 엄마가 너를 지켜냈어. 앞으로도 계속 지켜줄게. 세상 무엇보다 사랑해. 서연이가 울음을 멈췄습니다. 작은 손이 내 손가락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의미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고통, 배신, 슬픔, 모든 게 이 아이를 만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수진이와 엄마가 들어왔습니다. 두 분 다 울고 계셨습니다. 지수야 수고했다고, 우리 딸 정말 잘했다고 엄마가 내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이모가 많이 사랑해줄게요. 수진이가 서연이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빛이 우리를 감쌌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나와 서연이의 인생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육아는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자고 계속 우는 서연이,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서연이가 웃을 때, 내 손가락을 잡을 때, 젖을 먹을 때 모든 순간이 행복이었습니다. 민준 씨한테서 양육비가 들어왔습니다. 제때 들어왔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과 연결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와 수진이가 자주 왔습니다. 서연이를 돌봐주고 나를 도와주었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이를 재우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배에 손을 얹던 그날이 생각났습니다. 병원에서 심장 소리를 듣던 순간, 낙태동의서를 받았던 충격, 혼자 남겨졌던 두려움, 모든 게 어제 일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함께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서연이가 작게 움직였습니다. 나는 아기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사랑해. 엄마가 정말 많이 사랑해.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상처받았지만 치유됐습니다. 혼자였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서연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 여자의 고통과 성장, 그리고 희망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힘든 순간을 겪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우리 모두 혼자가 아니라는 걸 함께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너진다고 끝이 아닙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든 하루를 보내고 계신 분들 모두 응원합니다.